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주 기가 막힌 일로 소중한 것을 잃고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이혼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갔던 기억보다 병원에 갔던 기억이 많을 정도로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죠. 유전성 폐질환으로 지금보다 면역력이 취약했던 어린 시절에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우려에도 부모님의 정성어린 간호와 지극한 보살핌 덕에 30을 넘겼어요. 기대 수명이 낮은 이 병으로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친구도 없이 참 외로운 시절을 보내야 했어요. 지금이야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가 보편화되어 괜찮지만 그때는 감기에 걸리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감기나 특히 폐렴에 너무 취약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 마스크를 쓰고 오는 날이 잦았는데 학교 친구들은 제가 병균을 옮기기라도 할 것처럼 저를 피해 다니곤 했죠. 서희는 왜 맨날 그거 쓰고 다니는 거야? 병균 때문이래. 조서희가 말할 때마다 입에서 병균 나온다 그랬어. 누가? 우리 엄마가. 그래서 마스크 쓰는 거라고. 조서희가 말하면 옆에 있지 말랬어. 마스크를 쓰고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저를 피하거나 제 보는 앞에서 코와 입을 막던 친구들의 행동은 지금도 기억날 만큼 상처가 되는 일이었어요. 체육활동은 아예 참가할 수 없었는데 중학생이 되자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체육활동을 싫어하는 여자친구들이 저만 편의를 봐준다며 불만이 많았어요. 아, 선생님, 조서희는 쉬는데 왜 저는 안 되는데요? 저도 배 아프다고요. 서희는 몸이 아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 아, 나도 아프다고요. 지금 편애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없는 자리에선 저를 둘러싸고 모여 저를 추궁하며 화풀이했죠. 야, 너 할 수 있지? 아프다는 것도 다 뻥이지? 근데 조서희랑 같은 초등학교 다녔던 애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도 맨날 마스크 쓰고 다녔다는데? 야, 그거 다 컨셉이지. 존나 아픈 척, 연약한 척. 와, 재수없어. 다행히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뒤에서 쏟아지는 가시돋친 말들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 이름은 조서희가 아닌 조세균이 되어 있었고 제 앞에서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는 등의 웃음 섞인 조롱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늘 외로웠고 학교는 제게 늘 도망치고 싶은 장소일 뿐이었어요. 병원으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부모님께서는 친구 없이 혼자 지내는 저를 위해 강아지를 데려오셨습니다. 사실 제 병은 동물을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은데 하늘이 절 도우셨는지 검사 결과 그 어떤 동물 알레르기도 나타나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죠. 그때 키웠던 강아지는 토토라는 이름을 가진 하얀 말티즈였어요. 토토는 제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생이 되었고 제 삶의 가장 큰 낙이 되었죠. 지금은 강아지별로 떠나고 없지만 토토가 떠난 이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던 제 삶에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기도 하고 토토와 함께 있고 싶은 욕심에 매일 집에 앉아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때 그리기 시작한 그림으로 저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그리는 동물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제가 대학에 가면서부터는 어른스럽고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친구들도 생겨 20살 이후로는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결혼 후 취업을 하고 슬슬 결혼을 생각할 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뭐야, 결혼한다고? 이렇게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애가 생겨서.
헐, 대박. 축하해. 그나마 나나 걔나 결혼 생각도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지 뭐야. 아, 부럽다. 나도 결혼하고 싶은데 어디 좋은 남자 없나? 서희야, 나랑 소개팅 안 할래? 어? 글쎄, 소개팅은 별로 관심 없는데. 왜? 너는 왜 대학 때부터 남자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대학 동기 중에서 너 좋다던 애도 있었잖아. 그 누구지? 이만솔이었나? 맞아, 맞아. 이만솔이 한때 서희 좋아했었지. 근데 서희는 관심도 안 줬고. 지금도 남자친구 사귀는 건 관심 없어? 결혼도? 아무래도 나는 좀 그렇잖아. 왜? 아파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결혼하면 애도 가져야 할 텐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임신 과정을 견디는 게 힘들대. 그리고 무엇보다 애가 내 병을 가지고 태어나면 어떡해. 그건 싫어서.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어쩔 수 없지 뭐. 난 괜찮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왔던 일이라. 수정이 축하받을 날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우리 즐거운 얘기하자. 그래서 청첩장은 언제 줄 거야? 친구들 앞에서 애써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며 웃었지만 전혀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겐 당연한 삶이 제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마다 저는 매번 좌절하고 슬펐습니다. 그건 몇 번을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저를 결혼시키실 생각이 없었고 평생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로지 그 이유로 저 하나를 제대로 키워 살려보겠다고 둘째도 낳지 않은 부모님이셨죠. 행여 태어나게 될 둘째에게 제 삶이 짐이 될까 봐서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1년에 2번 유기견 보호센터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어요. 제가 갔던 어느 날 그곳에 어느 회사 동호회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왔었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남편은 객관적으로 남자답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저도 모르게 눈이 갔었는데 그때 남편도 제게 호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가면 늘 강아지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강아지가 아닌 다른 무엇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었어요. 처음으로 했던 제대로 된 연애였고 그건 또 부모님이나 동물들이 주는 행복과는 또 다른 행복이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남들과 다른 제 삶에 대한 이해가 깊었어요. 제 삶을 이해해주는 남자다 보니 아이 없이 살아도 좋다는 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이죠. 게다가 제가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던 2마리의 강아지와 1마리의 고양이까지도 너무 좋아해줬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2사람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는 누구도 속이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댁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제 사정을 들은 시부모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결혼을 반대했죠.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 저를 웃으며 반겨주시던 두 분의 낯빛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유전이 되는 병이라니 그건 좀 그렇지. 죄송합니다. 100%의 확률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부모님도 그러시나? 부모님은 발현이 안 되셨고 저희 어머님께 듣기론 증조 할아버지께서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세요. 3달이 걸쳐 나타났다지만 그래도 불안하지. 솔직히 그런 유전 질환을 후대에 넘기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우리는 애는 안 가질 생각이야. 너? 아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애를 안 갖겠다니. 결혼을 하는데 애는 안 갖겠다고? 엄마 아빠도 걱정된다면서.
우리끼리는 그렇게 합의했어. 아유, 이 멍청아. 그걸 너네끼리 합의한다고 될 일이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미운 털만 제대로 박혔죠.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것도 모자라 낮은 확률의 희망을 걸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자세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유전성 질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게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주는지요. 제가 지나왔던 삶에 똑같이 제 자식이 걷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엄마마저도 저를 낳아 큰 행복을 느끼셨다지만 본인이 같은 질병을 가졌더라면 저를 낳지 않았을 거란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망이 너무 컸고 결국 그렇게 결혼이 물 건너가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남자친구가 허락을 받아낸 거예요. 어떻게 허락을 받은 거야? 절대 안 된다고 하셨잖아.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내가 좋다는데 엄마 아빠도 어쩌시겠어. 오빠는 장남이라 손주는 절대 포기 못 하신다고 했는데도 너랑 결혼하면 며느리라도 있지만 너랑 결혼 허락 안 해주면 평생 며느리도 없을 거라고 했지 뭐. 남자친구는 앞으로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만 믿으라며 믿음을 주었어요. 저는 시부모님의 반대 문제를 혼자 해결한 남자친구에게 신뢰를 가졌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하며 아들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 소개로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회사에도 취직시켜 주셨고요. 결혼한다고? 진짜로? 그렇게 됐어. 평생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 어떡해. 진짜 축하해. 내가 다 눈물 난다. 내가 지금은 미국이라 청첩장 모임은 못 갈 것 같은데 결혼식은 꼭 참석할게. 모바일 청첩장 나오면 꼭 보내줘. 알았지? 당연하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올 수 있음 꼭 와줬으면 좋겠어. 대체 어떤 사람이래? 천하의 조서의 마음을 얻은 백마탄 왕자님 정체가 뭐야? 그러고 보니 너희 오빠도 알 수도 있겠다. 경영학과 11학번이거든. 진짜? 우리 오빠 학교 경영학과? 오빠랑 나이도 같대? 이름이 뭔데? 박영준. 박용준? 헐, 대박. 나 그 오빠 알아. 그 오빠 동물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래서 너랑 만났구나. 학교 다닐 때 오빠가 그 오빠가 가재서 제주도에 있는 유기동물센터 간 적이 있거든. 놀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봉사만 하고 왔다고 오빠가 엄청 투덜거렸던 적이 있어. 정말? 그건 또 처음 듣네. 근데 남자들 사이에서도 진국이라고 소문난 오빠랬어. 그러니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 그 오빠 따라서 봉사활동을 그 뒤로도 2번이나 더 갔지. 너무 잘됐다 서희야. 남자친구는 대외적으로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결혼식에 와 신부 대기실로 들어선 대학 동기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웃고 있긴 한데 뭔가 불편한 표정이라 사진을 찍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아니야. 어제 귀국해서 시차가 좀 안 맞아서 그런가? 신경 쓰지 마. 그땐 친구가 그렇다고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신도 없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 친구가 그런 표정을 지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 후 살게 될 신혼집은 친정에서 해주었습니다. 원래는 부모님께서 은퇴하시면 함께 살자고 사둔 시골 땅에 저희 신혼집을 지게 된 것이죠.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기꺼이 그 땅과 집을 내어주셨고 공기 좋은 도시 외곽에 꿈에 그리던 집을 지었습니다.
다행히 순환도로를 타면 남편 회사까지도 그렇게 먼 편은 아니라서 남편도 기꺼이 수락했고요. 우리 강아지들과 고양이가 함께 살 수 있는 동물 친화적인 집을 지어 울타리도 높게 세웠어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어 재택만 하다 보니 특히나 집에 큰 공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시댁과 같은 아파트로 들어오라던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집을 보고 참 잘 지었다며 입을 떡 벌리고 좋아해 주셨어요. 닭가 싸더니 힘 좀 많이 쓰셨네. 둘이 살기에 너무 넓은 집 아니야? 동물들이 많아서 집이 좁으면 관리가 어려워서요. 오히려 큰 집이 공기순환도 잘 되고 관리하기가 더 쉽다더라고요. 뭐 물건이 많지 않아서 구석구석 쓸고 닦기엔 좋겠다. 전망도 좋고 아주 좋다야. 우리 자주 놀러 와도 되지? 그럼요.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밤에 별도 보고 그러세요. 그래도 뒤에 산이 있어서 그런지 밤이면 불빛이 적어서 별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배달이 전혀 되지 않는 곳이고 택배도 도시만큼 빠르진 않아 그게 불편하긴 했지만 매일 집에서 음식을 해먹다 보니 더 부지런하게 살게 되고 남편은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만족해했죠. 동네에 들개도 많아 울타리 밖에 동네 개들 급식소도 만들어 주었어요. 도시에 비해 길 위를 떠도는 개나 고양이들을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죠. 그렇게 매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시부모님께서는 다시 슬슬 아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참 좋다. 근데 이런 데서 애 하나 띄워놓는 거 보면 그것도 좋지 않겠니? 네? 그렇죠. 저도 욕심은 있지만 어디 아이 낳는 게 제 욕심만으로 되나요? 어머, 얘 좀 봐. 엄마가 마음 먹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 애는 여자가 의지만 있으면 낳을 수 있는 거야. 의지만으로 안 되는 일도 많잖아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유전 문제도 있고. 너도 3달이 걸쳐 나왔다며.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천운으로 제 자식한테 발현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 어렸을 때랑 지금이 다르듯이 나중에는 의료기술이 더 발달해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그래도 그게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거의 매주 나들이 오듯이 방문하셨어요. 처음엔 일주일 내내 집에 있다 보니 집을 찾는 손님이면 누구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 점점 시부모님이 방문하는 것도 불편해지더라고요. 아이 문제를 꺼내실 때마다 최대한 정중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했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했는데도 은근히 계속 자기 말만 고집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선 아이 기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떡해? 기대야 가질 수 있지. 애초에 딱 잘라 아이 낳지 않겠다고 했는데 뭐 두 분이 그렇게 혹시나 하는 기대가 는 것까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기대가 있으면 결국 실망을 하게 되시니까 그렇지. 어쨌든 두 분도 우리 사정 알고 받아들이긴 하셨지만 아무래도 부모다 보니 손주 바라시는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 그건 네가 좀 이해 좀 해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지.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제 부모님도 아니고 시부모님을 상대로 그렇게 마음을 먹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 병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시니 이해는 되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 말대로 최대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번 오실 때마다 제 강아지랑 고양이에 관심도 없던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아이가 없는 이유를 동물 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요즘 젊은 애들 애 키울 시간에 개 키우고 산다더니 우리 아들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다 저놈의 개고양이 때문에 애 키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예, 그러지 말고 다른 집에 보내라. 그래야 너도 외로워서 애 가질 생각도 들고 그러겠지. 네? 어머니, 그건 좀 아니죠. 제가 자식처럼 키우는 애들인데 어디 보내요. 자식은 무슨? 걔도 고양이고 짐승 새끼들이지. 어떻게 네 자식이 된다는 거야? 그래, 네 아버지 말이 맞다. 네가 애를 안 키워봐서 저런 짐승새끼 키우는 걸로 만족하는 거지. 네 새끼 네 배 아파서 낳아보면 저것도 예뻐하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거야. 아마 저것들은 네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섭섭해요. 어찌됐든 제가 결혼 전부터 애지중지 길러온 애들인데 어떻게 애를 핑계로 물건 버리듯 내보내요? 뭐? 섭섭? 예, 섭섭은 내가 다 섭섭하다. 남들은 결혼하자마자 애 소식부터 떡하니 안겨주면서 효도한다는데 너는 며느리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 아이 문제는 결혼 전에 다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해해 주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이해는 무슨? 용준이 그게 일단 결혼하고 나면 알아서 설득해 보겠다고 해서 기다린 거지. 아, 어떤 부모가 애도 안 낳겠다는 며느리를 들이겠냐? 뭐라고요? 결혼 전 그저 사랑만으로 결혼하겠다 고집부려 설득을 했다던 남편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당장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저 몰래 뒤에서 그런 약속을 했던 거예요. 일단 결혼하고 나면 결국 아이를 갖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나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약속을 드려? 아이, 그러면 당장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차라리 자기 밟고 가라. 그런 말을 하시면서 반대하는데 어떡해. 나만 결혼하고 싶었어? 너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나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은 거야. 근데 넌 어쨌어? 엄마 아빠가 결혼 안 된다고 하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했지. 너 그거 나한테 미안해야 할 일 아니야? 어떻게든 결혼을 포기하지 않겠다던 남편과 달리 저는 쉽게 포기한 건 맞았으니까 할 말은 없었죠.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이 문제를 안고 가야 할 만큼 결혼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세상에 다시 없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만약 시간을 되돌려 끝까지 아이 문제를 고집했다면 전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만큼은 저도 양보하기 힘든 문제였고요. 여전히 기대 수명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인데 애 낳다가 잘못되면 부모님께 그건 또 무슨 불효고요. 결국 그 문제로 며칠간 냉전이었는데 어느 날 작업실에 나와 보니 강아지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오빠, 밥풀이가 안 보이는데 혹시 봤어? 아까 엄마가 계속 들여다보시던데. 아이, 가실 때 데려가셨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오셨었어? 언제? 잠깐 반찬 가져다 주시러 오셨었어. 왔다 금방 가셨는데 그때 데려가셨나 보다. 얼마 전에 지인이 자기 손녀 개 필요하다고 했다더라고. 설마 그럼 그 집에 지려고 밥풀이를 데려갔다는 거야? 내 강아지를. 어차피 돌담이도 있고 시로도 있잖아. 돌담이는 돌담이고 시루는 시루지. 밥풀이는 내 새끼 아니야? 어머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님도 어머님이시지만 오빠도 그래. 어머님이 가져갔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왜 그렇게 느긋해? 당장 데려와야 할 거 아니야. 아, 이 밤에 어떻게 거기까지 갔다 와. 전화해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내일 가져올게. 당장 데려와. 당장. 남편 앞에서 그렇게까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살면서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도 없었어요. 저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화가 났고 갑자기 흥분하다 보니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느껴졌죠. 질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증상이었는데 급격한 스트레스 때문에 순간 손발이 바들바들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그걸 보고 남편도 덜컥 겁이 났는지 얼른 찬물을 가져다 주며 진정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서희야, 괜찮아? 아이, 물 좀 마셔봐. 침 좀 해. 빨리 데려와. 바풀이한테 문제 생겼으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어. 결국 그 밤에 남편은 제 강아지를 데려오기 위해 시댁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 2마리와 고양이 1마리는 전부 유기동물보호센터 봉사활동을 하다 데려온 애들이에요. 돌담이는 어느 마을 돌담 밑에 버려서 떠돌다 안락사 직전 구조한 여러 가지가 섞인 시골개였고, 시로는 아파서 버려진 채 누구도 입양하려 하지 않았던 하얀 고양이. 바풀이는 어렸을 때 키웠던 토토를 닮은 작은 말티즈였죠. 누구 하나 제게 소중하지 않은 애들이 없었습니다. 동물에 정붙이지 않은 분들이 보기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짐승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란 것을요. 말 못할 그 작은 아이들이 자기 주인을 얼마나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도 주지 못하는 위로를 해주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전부 제 동생이고 자식이자 가족인데 세상에 자기 가족을 허락도 없이 멋대로 가져가 남들에게 줘버리는 것을 참을 수 있겠나요? 다행히 남편은 시댁에 있던 바풀이를 무사히 데려왔지만 저는 그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분간 어머님 아버님 이 집에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뭐? 아이, 바풀이 다시 데려왔잖아. 다시 데려오기만 하면 다야? 안 데려왔으면 뭐 신고라도 했어도 상관없어? 아, 서희야.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엄마 아빠는 옛날 분이야. 이렇게 집안에 동물 끼고 사는 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가뜩이나 애도 안 낳고 살겠다는 며느리가 개랑 고양이 끼고 사는 게 곱게 보이겠어? 그러니까 못 오게 하시란 말이야. 내가 내 집에서 애들 띄고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시댁 갈 때도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개 자랑 고양이 자랑 하는 것도 아닌데. 아, 너가 좀 그냥 이해하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바뀌는 일이잖아. 고지식하고 옛날 생각 가진 양반들을 어떻게 이겨먹으려고 하는들어? 이게 이겨먹으려고 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데, 예, 어머님 말이 맞습니다. 아버님이 오르세요. 그래야 하는 거냐고. 오빠까지 답답하게 왜 그래? 이거 엄연히 범죄야. 도둑질이라고. 야, 넌 말 조심 안 해? 그 일로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어 몸에 문제가 생겼고 신정까지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제 문제라면 언제고 두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 준비가 되어 있는 아빠가 화가 나서 달려오셨어요. 어쩔 줄을 모르고 짤짤 매는 남편을 앞에 두고 호되게 호통을 쳤죠. 내가 박서방 자네를 믿고 내 딸을 맡겼는데 어떻게 자네는 내 딸 편이 되어주질 못하고 아들 노릇만 해. 내 딸 남편으로 살 생각 없음. 이쯤에서 갈라 속에 더 길게 볼 필요도 없어. 근데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적어도 사돈이 이해를 못하시면 자네가 내 딸의 마음이 되어 이해시키려 노력을 했어야지. 어떻게 이런 문제까지 내 딸의 이해만 바라느냐 말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인 자네는 알아야지. 저것들이 서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애들인지 자네는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게요. 아이 문제도 애들 문제도 부모님을 어떻게든 설득해 말 나올 일 없게 할 테니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2번 다시 이런 일 있으면 자네는 바로 아웃이야, 아웃. 알겠어?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알게 되자
시부모님 입장도 난처해지셨어요. 저희 아빠가 남편에게 그친 게 아니라 시아버님께도 연락해 다시는 저에게 이미 부부끼리 합의된 문제로 문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항의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양보가 없었기에 결국 남편은 시어머님께 사과받고 싶다는 제 의사를 전해 두 분을 또 모시게 된 거예요. 사과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이 집에 또 시부모님을 드리겠냐고 하면서요. 결국 내키지 않은 방문을 하신 두 분은 말도 없이 제 강아지를 데려간 걸 인정하시면서도 내심 굳이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알린 거에 대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끼리 연락할 일이 없어야 하는데 삼킬 건 삼켜야지 고지고대로 집안일을 집에 가서 쪼르르 일러 바치는 건 좀 아니다 싶다. 저희 두 사람 문제만이 아니었으니 저도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부모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오빠는 두 분한테 모든 걸 다 이야기하면서 저희 부모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집 온 애가 어떻게? 엄마 그 말을 설이한테 사과하러 온 거 아니었어? 그래. 내가 네가 그렇게 아끼는 앤 줄 모르고 몰래 가져간 건 미안하다.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집이 있어서 난 그게 더 걔한테도 좋을 줄 알았지. 어머니, 그래도 사람도 다 똑같아요. 밥 준다고 다 주인은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돌담이도 밥풀이도 시로도 저한테는 정말 제 가족 같은 애들이에요. 아이 문제는 애들이랑 별개고요.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낳았죠. 저라고 아이 욕심이 없어서 안 낳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애가 무사히 나올지도 미지수고 낳다가 제가 어떻게 되기라도 하면 그땐 어머님 아버님 저희 부모님 앞에서 얼굴이나 드실 수 있겠어요? 아유 나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도 허락 안 했지.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반대하셨던 그날 오빠한테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두 분 설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한 결혼이에요. 그러니 탓하시려면 어머님 아들을 탓하셔야죠. 사과하고 사과받기 위해 모인 자리가 다시 격양되었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저보고 2층에 올라가 진정하고 오라더라고요. 괜히 이야기하다 또 스트레스로 과호흡이 오면 문제가 되니 덜컥 겁이 난 모양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 옆에 몸통을 딱 붙이고 앉아있는 시로를 안고 올라갔다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설득했는지 계속 따져 물을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 사과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 아가. 아니 나야 평생을 개그 마당에 메워놓고 키우는 것만 봐서 그렇지 영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냐. 이해를 해줘야지. 애도 이미 결혼한 마당에 싫다는 애 억지로 이혼시켜서 두 번 결혼시킬 것도 아니고 어쩌겠어. 뭐 자식이 용준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수지도 있으니 딸 손주라도 기대해봐야지. 앞으로 애 낳으라 마라 신경 안 쓸 테니 너네끼리 잘 살아봐라. 생각보다 진심 어린 사과인 것 같아 느닷없는 태도 변화가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게끔 설명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문제와 제 반려동물 문제는 일단락되고 다시 얼마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분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한 번도 아이 문제로 제게 스트레스를 준 적도 없고 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참 기가 막힌 별종들을 다 본다는 듯 귀엽게 바라봐 주시기도 했어요. 동물을 가까이에서 그렇게 키워본 적이 없던 분들이시라 그런지 강아지나 고양이도 사람처럼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는 걸 처음 안 듯했죠. 그 뒤로도 계절마다 바뀌는 정원과 산풍경 보는 재미가 있다고
자주 오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있어 그런지 시부모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집 앞에 차를 주차해 놓고 가는데 집 앞에서 시아버지가 동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은 제가 꺼림칙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이야기할 때마다 고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피하던 분이시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한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개소주를 즐겨 먹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나운 동네 들개들도 그 사람은 피해 다니고 마을에서 집에 묶어놓고 키우던 개가 사라져도 그 사람을 의심한다고 할 정도였죠. 주기적으로 그 집 대문 너머에서는 개 비명도 들린다고 하고요. 시골살이를 위해 내려온 저를 보고 마을 어르신이 특별히 당부하시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근데 산책한답시고 마을이랑도 좀 떨어진 산과 가까운 우리집까지 올라와서 기웃거리니 신경 쓰일 수밖에요. 아버님, 아까 그분이랑은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 그 사람, 마을 저 아래에 산다고 하던데, 지나가다가 여기 사냐? 그래서 아들 내외 산다고 했지. 별 말씀은 없으시고요? 뭐 별말이 있겠냐? 아들 부부만 사냐 했더니, 뭐 아들 부부가 개랑 고양이 키우고 산다. 뭐 마을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다. 다음부턴 적당히 피하세요. 그분 마을에서도 평판이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라서요. 아이, 그래? 어째서? 마을 개 잡아다가 개소주 만들어서 고양하는 걸로 유명해요. 어머,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 괜히 여기까지 산책이랍시고 오셔서 기웃거리는데 저도 돌담이나 밥풀이가 있으니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유, 밥풀이 저거는 먹을 것도 없겠구만 뭘. 돌담이는 뭐 시골 똥개같이 생겨서 그렇겠다마는. 아무튼 어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잃으며 당부드렸고 시아버님께서도 알았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둘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한 번 안면을 텄으니 그 뒤로 모른 채 하긴 힘들겠지만 차를 타고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그 사람 집에서 나오는 아버님을 보고 너무 놀랐죠. 아버님, 그분 집엔 왜 가신 거예요? 좋은 술이 있다고 하도 권해서 가서 한 잔 얻어 마시고 왔다. 아이, 너가 하도 신심당부해서 좀 그랬는데 그리 나쁜 양반도 아니더라.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것저것 약초 담가 술 만들어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을에서 괜히 없는 말로 소문나는 것도 아닌데요. 아이, 원래 소문이라는 게 그래. 실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지. 요즘 몸에 좋은 보양식이 얼마나 많은데 먹을 게 없어 개를 먹겠냐? 내가 다 물어봤다.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 당연히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본인이 아니라는데 그럼 어떡해? 그리고 너네 집에만 못 오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개를 먹는다고 해도 뭘 어찌겠냐? 이 소도 먹고 돼지도 먹는데 개라고 안 될 거 있어? 네? 아무튼 신경 쓰지 마라. 너도 차라리 나은 거 아니야. 그렇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왜 나 만나겠다고 너네 집 근처까지 가는 것보다 내가 그 집에 있다가 오는 게 낫지. 이미 절친이라도 된 듯 어울리지 않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다 큰 어른이 자기가 알아서 사람들과 어울리겠다는데 어울리라 말아라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결국 별 수 없이 모른 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요란한 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저 집 개 잡는 거 아니야? 어디서 진짜 개 잡아 오셨나 보네. 봐, 내 말이 맞잖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가서 뭐해? 뭐 막아? 자기가 돈 주고 사왔다 그러면 어쩌려고. 아니,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냥 가? 애석하게도 저 집 대문 너머에서 일어난 일은 네가 신경 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 아예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진짜. 어떻게 마을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러게. 나도 좀 마음이 그렇다. 전 그러기만 해? 난 지금 토할 것 같아. 상상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잊어버려. 괜히 너만 스트레스 받잖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애써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 대문 너머에서 들렸던 개 비명소리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우리 집을 기웃거리며 밥 얻어먹으려고 오는 들개 중 한 마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날 그 집에서 들렸던 그 소리가 그 개소리였다는 것을 알았고 너무 소름이 끼치고 화가 나더라고요. 돌아다니는 동물들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이미 그렇게 보호소에 들어가는 동물들은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입양되는 애들은 품종이나 나이에 따라 정해져 있었죠. 훈련도 되지 않은 채 야생에서 자란 들개는 보호소에 가더라도 관리가 힘들고 입양이 되지 않아 안락사 되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둔 것인데 그게 결국 문제가 된 것이에요. 적어도 보호소에 보냈더라면 사람에게 잡아먹혀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싶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 가끔 마주칠 때마다 혐오감이 들어 인사도 하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외국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워야 했는데 일하는 남편 혼자 애들을 케어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친정에 맡기려고 했어요. 뭐하러 그래. 장인어른 본 보러 오시게.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둬. 당신도 오면 피곤해서 밥도 안 먹고 뻗어 잘 때가 많으면서 어떡하려고. 밥이나 채워주고 뭐 가끔 돌담이나 밥풀이 알아서 산책하고 오라고 문 열어주면 되고 갔다 오면 발 씻기고 3일에 한번 목욕도 시키고 씨로 화장실 정리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쉽지. 한 번도 오빠가 다 해본 적도 없는데 괜찮겠어? 내가 하기 싫어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애들 챙기는 거 좋아해서 그냥 내버려둔 거지. 나도 하려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가에 애들을 맡기면 아버님 어머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남편이 못 믿어워 친정 도움 받는구나 하시겠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안 그래. 애초에 내가 데려온 애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겠어. 어쨌든 나만 믿고 잘 다녀와. 애들도 살던 집에 있는 게 낫지. 고마워 오빠. 그러면 시로만 돌담이 밥풀이 산책할 때 나가지 못하도록 신경 써서 봐줘. 알았다니까. 그렇게 남편을 믿고 떠난 길에 공항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난 거죠. 미국에 자리 잡아 오가는 친구로 제 결혼식에도 왔던 그 친구였어요. 결혼식 후 친구는 다시 미국에 갔고 시차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쉽지 않아 결혼 후 그렇게 만난 게 처음이었는데 둘 다 시간이 남아 오랜만에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잘 지냈어? 얼굴 좋은 거 보니까 신혼생활이 괜찮나 봐. 말도 마. 우여곡절이 있었지. 내 사정이 있다 보니까 시댁이랑 좀 마찰도 있고 해서. 그래도 남편이 나름대로 중재를 잘해줘서 지금은 해결됐어. 정말? 다행이다. 지금에 와서 말하는 거지만 실은 나 그때 너 모바일 청첩장 받고 좀 놀랐거든. 왜? 내가 아는 그 박용준 오빠가 아니어서 놀란 것도 있는데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같은 과에 동명이인 박용준이 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기 많은 박용준 오빠랑은 다르게 좀 뭐랄까 평판이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 평판 안 좋단 박용준이 우리 남편인 게 맞아? 알고 보니
그 박용준 오빠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다던데?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그냥 자기 여동생한테 소개해줄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또 그런 말 하긴 그렇지 않아. 청첩장까지 나온 마당에 특별히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소문이 틀렸거나 사람이 변했나 봐. 그땐 친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지 하고 내심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알아서 기분 좋을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쩌면 신이 제게 보낸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그 넓은 공항에서 남편의 실체를 의심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친구를 만나고 뒤숭숭한 기분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도착한 지 5일쯤 되는 날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결국 남은 이틀의 일정은 포기하고 급하게 귀국하게 되었고 오자마자 온지방과 근처를 뒤지며 고양이를 찾아다녔죠. 시루야, 시루야, 엄마 왔어. 시루야. 하지만 고양이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고 이미 사라진 지 이틀째라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산짐승도 많고 들개들은 제가 돌봐줘서 저를 잘 따르는 편이라지만 고양이는 또 동물이다 보니 공격할 가능성도 있고요. 남편에게도 마당에 강아지들 내보낼 때 고양이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던 게 고양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뛰어넘을 만한 높이의 울타리라 그런 거였어요. 제 고양이 성격상 어지간하면 울타리 밖으로 나갈 일은 없겠지만 동물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오자마자 짐 정리도 밥도 먹지 못한 채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죠. 그러던 중 창고 바닥 밑에 들어가 울고 있던 고양이를 찾아냈습니다. 남편에게 신신당부하고 간 건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공항에서 만난 친구의 말도 있었고요. 바람이 찼는데 추운 고양이 찾겠다고 추운 줄도 모르고 찬바람을 쐰 것이 문제가 되어 3일을 꼬박 앓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미안한데 나 입원해 있는 동안 애들 좀 데려가서 돌봐줘. 왜? 닥서 마음이 힘들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냥 집에 보내놓는 게 마음이 더 놓일 것 같아서. 아빠는 더 묻지 않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느끼긴 했을 거예요. 제가 굳이 그렇게 했던 건 단순히 남편이 고양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를 찾고 나서 그 후 남편을 대하는 고양이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양이치고 성격이 무덤덤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전엔 남편의 손길에도 거부감이 없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이상하게 남편을 피하고 겁내는 게 눈에 보였죠. 생각해보면 이상하긴 했어요. 아무리 열린 문틈으로 나갔다고 해도 결국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 집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엿보았을 텐데 찾기 힘든 그 비좁은 창고 바닥 틈을 찾아 들어가다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찝찝한 건 제가 출장 갔던 날 사이 거실에 설치된 홈캠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증권의 넬로 남편을 다그칠 수도 없으니 친정 찬스를 쓴 거죠. 병원에서 오랜 치료를 받고 돌아온 날 남편은 신경 쓴 티가 나는 상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 많이 난 거 알아. 이씨로 찾아서 망정이지. 만약 잃어버렸으면 지금 이렇게 네 앞에 서 있는 것도 어려울 거야. 됐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 어떡해. 오빠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정말 이해해 주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 일로 다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래. 앞으로는 애들은 내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 오빠는 신경 쓰지 마. 더 솔직한 말로는 남편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남편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했던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그런 감정도 잦아들겠지 하고 넘긴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남편의 끔찍한 실체를 알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부모님이 찾아오신 날이었어요. 제가 따로 받은 연락은 없었는데 남편 쉬는 날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쉬는 날이었지만 저는 일을 해야 해서 시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작업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집 구조상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펫도어를 통해 문이 닫혀 있어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서 제가 일하는 동안 바풀이나 시루는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크기도 크고 좁은 공간보다는 거실이나 안방같이 넓은 공간을 좋아하는 돌담이만 밖에 있었고요. 그렇게 작업을 끝내고 나와 보니 거실에 있어야 할 돌담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어머니, 혹시 돌담이 못 봤어요? 돌담이? 못 봤는데? 근데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 오면 촉이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때 제가 딱 그랬습니다. 없는 게 돌담이뿐만 아니라 남편도 없었으니 마을 산책이라도 갔겠거니 하면 됐을 텐데 그 일이 있은 이후 남편에게 신뢰가 없어져서 그런지 어쩐지 이상하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방에 들어가 조용히 홈캠을 확인하는데 남편이 돌담이 산책 준비를 마치고 시어머니에게 산책을 다녀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사라졌는데 그것도 이상했죠. 시어머니는 제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산책 간 거구나 하고 싶었는데 이상한 불안감에 잠시 멍 때리고 있는 사이 꺼지지 않는 화면에서 대화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홈캠의 존재를 몰랐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가 없는 거실에서 아무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한 대화였어요. 참 저것도 여자 잘못 만나 팔자에도 없는 계산책을 하고 있네. 개라면 치를 떨던 놈이 개 아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용준이, 아유 산책하러 간 거 아니야. 뭐? 나한테는 산책 간다던데? 그래, 다 할 일이 있어 가긴 했지. 그나저나 내가 알아보니까 서희 저거 병이 관리 여하에 따라 좀 달라진다더라고. 용준이 말로는 40 넘기기도 힘들다며. 아이고, 지금은 기술이 좋아졌잖아. 5, 60도 산다는데 뭘. 그거야 운이 좋으면 그렇지. 왜 저거 뻑하면 입원하는 것 같던데. 입원했단 소리 들릴 때마다 살아나올 일 없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용케 어떻게 그냥 나오대? 그런 거 보면 그 병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애 낳기 싫어서 수작 부리나 싶고 얄미워 죽겠어. 기다려봐. 용준이 그게 보통 놈이 아니야. 이 어디 지가 손해볼리 하네야. 집도 그렇고 천천히 서희 명의로 돌리게 한다니까. 나중에 저거 잘못되더라도 다 지 거 되는 거지. 그때는 이 집도 저거 눈치 볼 일도 없이 이 우리 집처럼 드나들면 되는 거고. 언제가 될 줄 알고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아? 그러려면 저게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진짜 단명한단 소리만 안 했어도 이혼시켰어. 나 좀 이따 마을에 좀 내려갔다 와야겠어. 왜? 또 그 양반 집 가려고? 오늘 아주 기가 막힌 구경이 있거든. 무슨 구경? 개라도 잡는데? 용준이 저게 왜 나갔겠어? 어머, 잠깐만. 설마 돌담이를? 미쳤어. 그러다 애 알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다 방법이 있다고. 이 용준이 저게 잠깐 놓친 사이에 도망가 잃어버린 걸, 그 양반이 찾았다고 하면 그만이잖아. 그 양반이 그러는데, 돌담이 그게 진골이더라고. 그냥 개잡종인 줄 알았는데, 딱 서 있는 것만 봐도, 이 영양가 있게 생겼는데, 사람 손에 사랑받고 자랐으니 아주 진국 중에 진국일 거라고 그러던데,
어머, 난 몰라. 아무리 그래도 알게 되면 저거 가만히 안 있을 건데. 아니 왜 나서서 그런 일을 해? 아이, 내가 나설까? 용준이 그게 싫어 넘기는 거지. 좋으면 아직 돈을 두고 있는 지 마누라 생각해. 그게 쉽겠어? 아, 기억 안 나? 회사 다닐 때도 집 부장한테 잘 보인다고 걔 봉사활동 갔다 와서 아유 온몸에 개 냄새 난다고 얼마나 지랄을 해댔어. 그런 놈이 마누라 재산 좀 얻어보겠다고 저러고 사는 거 보면 참 저것도 난 놈이야 난 놈. 두 사람은 흠캠으로 자기들 대화가 녹음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속삭이듯 했어요. 저는 바들바들 떨며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았지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을 뛰쳐나가 집을 나서려는데 때마침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난처하다는 듯이 변명하듯 그러더라고요. 어떡하지? 산책하다가 돌더미를 놓쳐버렸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을 매섭게 쏘아봐주곤 그대로 지나쳐 차를 몰아 미친 듯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차를 세우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자지러지는 비명이 들리는 거예요. 연이어 뭔가를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에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갑자기 야단이라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이 열렸는데 열린 문 너머로 돌담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돌담아! 제가 뛰어가니 돌담이는 저를 발견하곤 쩔뚝이다 힘이 없는 뒷다리를 질질 끌며 다가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사이코야? 그런데 그 남자는 진짜 미친놈이었던 게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도 사과나 변명은커녕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이, 근데 이미 곧 갈 것 같은데? 저는 순간 소름이 끼쳤고 돌담이가 죽기만을 기다린 남자에게 애를 뺏길 것 같아 미친 듯이 뛰어 대문을 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타자마자 문을 잠갔는데 남자는 어슬렁거리면서 다가와서는 밖에서 조수석에 뻗어있는 돌담이를 빤히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를 움직였고 겨우 마을 입구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도저히 도로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뒤따라오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결국 제가 믿을 곳이라곤 친정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빨리 좀 와줘. 돌담이 죽어. 돌담이 죽어 엄마. 소희야, 무슨 일이야? 어머, 얘가 무슨 일이야? 여보, 얼른 와줘. 나 지금 마을 입구에 있어. 빨리 와줘, 빨리. 저는 앉은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굴렸고 돌담이는 이미 혀를 내어 빼고 눈을 뗀지도 감은 건지도 모른 채로 널브러져 있었죠. 저를 발견하자마자 온 힘을 다해 제게 왔던 그 모습이 돌담이의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부모님이 도착해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아버지는 화가 나 마을로 올라가시고 엄마가 운전하는 차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뒷다리가 완전히 부서졌고 그러면서 장기가 파열돼 도저히 수술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럼 죽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냐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는 사이 돌담이는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다 결국 떠난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장례까지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가 돌담이를 기른 지 꼬박 10년이 되던 해였어요. 대학 때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이상하리만큼 제 뒤만 졸졸 쫓아다니던 눈이 예쁜 개였죠. 그런 애가 개소주에 미친 사이코한테 잡혀서 몽둥이로 사지를 후드려 맞다가 죽은 겁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니 정황을 모르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뻔뻔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병원도 장례식 일정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니
그저 멍청하게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린 것이고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괜찮냐며 달려오는데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 왜 그래, 소희야. 내가, 내가 진짜 잘못했어. 돌담이가 얼마나 나를 잘 따르는데, 그렇게 놓칠 줄 몰랐지. 돌담이를 놓쳐? 산책하다가 당신이 잡을 만큼 멀리 도망칠 애였어, 걔가? 돌담이는 내가 키우는 동안 한 번도 내 지시를 어긴 적이 없었어. 산책할 때 내 주변에서 절대 5m 이상 떨어지지도 않는 애였다고.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를 좀 써. 가짜는 돌대가리 어줍잖게 쓰지 말고. 뭐? 가짜는 돌대가리? 야, 너 말이 좀 심하다. 뭐, 시발? 참나, 이제 본색이 좀 나오시네. 지금 네 계산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 초조하지. 적당히 걔 잃어버린 척하고 보기 싫은 거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나는 빨리 친정 부모한테 재산 받아놓고 죽었으면 하는데 내가 겁을 준 것보다 너무 오래 살아서 초조하지. 아이, 뭐라는 거야? 너 미쳤냐? 걔 죽은 걸로 머리가 돌았어. 왜? 나 죽길 바랐잖아. 지금 그냥 확 죽여버리지 왜? 내 밑으로 재산이 없어서 아쉬워? 아니야. 나 오빠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빠가 미리 준 땅 하나 있어. 그 값어치가 네 맘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왜? 지금 죽여버리면 그거라도 얻을 수는 있는데 그럴래? 어? 이게 진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손을 치켜 올리며 저를 때리려는 행동을 취했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어요. 그러자 열린 문 밖에 있던 들개 2마리가 달려들어와 남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도한 거라면 의도한 거예요. 실제로 제 뜻에 따라 움직여줄지는 몰랐고 문을 열어놓은 것도 차량 블랙박스에 상황을 녹화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동안 밥 챙겨준 보람이 있었죠.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팔다리를 뜯겨가며 집 안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바로 차로 뛰어들어갔죠. 찢어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복수는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죽은 돌담이는 돌아오지 않는데요. 팔다리가 물어뜯긴 남편은 그걸로 몇 주간 고생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물린 곳이 감염이 되어 죽다 살아난 거예요. 저는 그 마을 사람을 비롯해 남편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진행했고 이혼을 비롯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다 승소했습니다. 저는 너무 소중한 돌담이를 잃었는데 사실 그것에 비하면 그들이 받은 처벌은 미미했어요. 현행법상 동물보호법, 재물손괴죄를 다 때려 넣어도 벌금 몇백이더라고요. 남편은 폐혈증으로 죽다 살아난 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고 친정아빠 소개로 들어간 자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발 넓은 친정 덕에 시댁 주변에도 소문이 나서 시부모님들은 개 키우는 동네 주민들로부터 항의 아닌 항의를 받는 일도 늘고 눈치를 보게 되자 결국 이사를 하셨어요. 모든 일이 자업자득이고 돌담이를 잃은 일에 비하면 제 입장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되지만요.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야이씨, 넌 그깟 개새끼보다 내가 못하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 네가 뭘 알아? 노그? 그거 엄마 아빠가 꾸며낸 말이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여이열한 사랑꾼 낚시였네.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내 고향을 괴롭혀서 내보내고 내가 자식처럼 여기던 애를 괴먹는 사람한테 넘겼어?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아직 멀었어. 평생 이 일이 네 발목을 붙잡아 처절하게 빌어먹고 살길 바랄 거야. 너나 니네 부모나 맞아 죽은 우리 돌담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살길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랄 거야 나는.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나 하는 결혼으로
보통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주위를 잘 둘러보면 그 결혼으로 불행하거나 남에게 말도 못할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도 적지 않죠. 속을 다 안다고 생각해도 그 이면에 어떤 진심을 숨기고 어떤 목적으로 나를 대하는지 그 진심을 헤아려 보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요.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의 반여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 마음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남은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결혼은 2번 다시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